안녕하십니까 딥톡 시청자 여러분, 송영길의 심층토론 딥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김종대 전 국회의원이신데요. 22대 국회에 꼭 입성하셨으면 했는 더 아쉬운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의 국방 외교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또 저하고는 또 대학 동문이어서 저보다 선배라고 또 알려지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또 존경하는 후배님인데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대선 때문에 미국을 한번 다녀오셨는데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죠.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불러주시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총학생회장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벌써 뭐 40년째. 벌써 40년이 됐군요. 근데 그때 모습하고 크게 변화가 없었어요. 연설할 때 보면은 그때 그 총학생회장의 그 면모를 지금도 저는 가끔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미국 대선하면 뭐 미국 전역이 들썩들썩할 걸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7개 경합주로 다 몰려가서, 그렇죠. 모든 선거자금 거기에 다 쏟아붓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구경하고 있습니까? 저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50개 중에 7개 주에서 막 집 밖에 그냥 지지자 플랜카드 내걸고 정당이 오고 언론이 가고 무슨 돈도 거기다 다 쏟아붓지, 나머지는 뻔하니까. 거기에다 미국의 선거제도는 승자 독식이라서 한 주에 1%라도 이기면 한 당이 선거인단을 싹 가져가는, 정말 가서 보면 볼수록 이게 좀 이런 선거제도가 21세기에 있나 싶을 정도로 한심해요. 그러니까 아예 여긴 선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뻔한 지역은. 7개 주에 가서 거기서 다 북적북적한데, 시애틀에 가니까 여기는 선거 뭐 이런 게 한 달 앞으로 다가와도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주죠, 우리가? 워싱턴 시애틀. 주입니다. 거긴 민주당 판이거든요. 그다 민주당 캘리포니아까지 다 그러니까. 그래서 선거운동도 안 해요. 아예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렇게 포퓰러 보터라 그래서 3억 5천만 국민이 전체 참여하는 그 투표로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고, 주마다 투표를 해서 그 주에서 이긴 사람이 거기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독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538명의 선거인단으로 투표를 하는데 270을 넘으면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270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렇죠. 아마 지금 김종대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러스트벨트, 오하이오 주변에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가 제일 그럴 텐데, 지금 펜실베니아가 그래도 그중 가장 뜨거운 거기가 곳이죠.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결정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 펜실베니아 수도가 필라델피아인데 사실상 미국의 초대 그 독립선을 했던 것이고, 그렇죠. 그때 수도잖아요. 제가 인천시장 때 필라델피아가 자매 도시여서 제가 그때 흑인 시장이었는데 필라델피아를 방문해서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한인들이 꽤 살아요, 거기 필라델피아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교포들이 모이셨는데 K-팩이라고, 그렇죠. 한반도 평화법안이 지금 50명째 서명을 50명이 됐군요. 있습니다. 지금 접촉하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무후무한 진짜 한반도의 어떤 평화운동에 금자탑을 세운 정말 위대한 동포들입니다. 우리 최강철 대표를 비롯한 K-팩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곧 귀국하실 건데 한번 꼭 초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런 감동적인 그 업적, 또 이런 어떤 그동안에 정말 험난하게 걸어오면서 온갖 그 또 안팎의 비판, 견제, 이런 걸 이기고서 뚫어 나가는 불꽃 같은 그 열정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 워크숍에 제가 간 거거든요. 이번에 순자 씨도 만났죠? 그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미하원 재선되신 거죠? 거기는 못 만났는데.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대신 이제 인근의 그 코바코시의 시장이 오셨고, 그쪽에 하원 의원이 오셨고, 이래가지고 뭐 동영상 또 축사도 하고 해가지고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한반도 평화법안이 그 평화협정을 바꾸고 북미 간에 이제 연락사무소 설치하고 뭐 그 외에도 이상가족 상봉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법안인데, 북한 입국에 대해서도 절차를 완화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그 민간 외교의 끈을 계속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평화로 갈 수 있는. 민주당, 공화당, 양당원이 다 참여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국정감사 때 보니까 예, 우리 국회에서도 잘 모르는 거 국회의원들도 같고, 잘 모르고. 예, 이번에 김영배 의원이 오셔서 예. 많이 또 교류를 하셨기 때문에 좀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예, 일단 그 대선 전망이 어떻습니까? 지금 뭐 앞이 안 보인다 그러는데 지금 카멜라 해리스가 이 포퓰러 보트는 약 3%, 2, 3% 앞서고 있는 앞서고 것으로. 있다고 하죠. 근데 선거인단 선거는 또 다른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걸 네. 시청자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예. 미국의 그 선거인단의 배정이 네. 이게 희한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저기 하원 의원이 이제 인구 비례로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각 주에서 선출이 되는 그 숫자에다가 네. 상원 의원 숫자 2명을 더해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인구가 적어도 2명, 네. 인구가 많아도 2명. 기본으로 근데 들어가죠. 이 예. 차이가 5배까지 차이가 나요. 아, 그러면은 인구 비례로 선거인단이 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간접 선거에다가 플러스 인구 비례성도 깨가지고 등가성이 안 되는군요. 이게 예. 21세기에 이런 선거제도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 그러면 민주당은 지난 20년간 보통 선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선거에 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공화당 대통령이 3번 나왔습니다. 예. 예, 조지 부시가 2번, 트럼프가 1번. 그것도 민주당이 보통 선거에서는 다 이긴 엘고도 이기고 다 이긴 거예요. 힐러리도 이기고 300만 표를 이겼더라고 힐러리는. 그렇습니다. 거의.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10% 앞서 나가던 선거를 진 겁니다. 예. 참. 그러니까 이런 선거제도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그 선거인단을 배분을 해놓고 또 1%라도 이기면 그 주의 선거인단을 싹쓸이 해가니까 네. 이제는 그 인구의 비례 보통 선거하고는 점점 이게 괴리되기 시작해서 지금 해리스가 뭐 경합주에서 2, 3% 이긴다고 합니다만은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이건 아직도 트럼프가 우세한 거다. 우리 그래서 김정대 훨씬 의원님 그렇게 보시기도 많이 트럼프가 우세한 걸로 보입니까? 아니 지금 당장 선거를 한다면 네. 당장 내일이라도 투표를 한다면은 무난히 트럼프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라는 상황이에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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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게 우리 언론에서 듣는 건 좀 다르죠, 그게. 근데 국내 보도되는 거는 맨날 여론조사 뭐 힐러리가 아. 뭐 역전했다. 따라잡았다, 앞섰다. 예. 그런데 이 정도 갖고 변별력이 없는 그래, 이런 여론조사를 가지고 우리는 언론에서 소비해버리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미국 선거를 직시하는 데는 오히려 지금 언론 보도가 오히려 저기 저는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CNN이나 뉴욕타임스나 이런 네. 데가 다 친민주당 쪽이 많잖아요.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의 중요한 것은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는 게 중요할 텐데 네. 일단 카멜라 해리스가 되게 되면 바이든 정책을 그대로 계승 발전해 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삼각동맹 관계고 예, 이번에 예. 이시바 시계로 시계로. 신임 총리와 함께 일종의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는 그러한 현상이 아마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싶고요. 대신 기후변화 문제는 좀 더 전향적으로 할 것 같은데 예. 트럼프가 되면은 기후변화 문제는 좀, 예, 좀 힘들 것 힘들어지고 아무래도 화석연료에 집중하고 예. 그냥 막 크래킹 펜실베니아 지금 논란되어 있는 수압 파쇄형 그 세일가스를 파내가지고 이제 예. 기름값 낮춰서 인플레이션 잡겠다. 예. 모든 게 에너지 문제다 이렇게 트럼프는 이제 접근하고 있는데 뭐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카멜라 해리스는 가 되면은 이제 검찰 출신인 윤석열 한동훈 정권이 좋아할지 모르지만 네. 이 카멜라 해리스의 검찰은 일종의 운동권 검찰이잖아요. 개혁을 위한 그렇죠. 이 특수부 깡패 검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고 개혁을 위해서 해왔던 분인 것 같고 예. 일단 트럼프 이제 카멜라보다 이제 트럼프가 됐을 때 우리 한반도에 영향이 더 크게 미치기 때문에 기존 이제 정책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예. 당장 주한미군 감축 문제나 방위 분담 문제 여러 가지 한미 FTA나 또 여러 가지 관세 문제 여러 가지 막 해일처럼 밀려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미국의 공화당 보면은 이제 우선 대중 그 정책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 분야로 공화당 내부가 통일돼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중국에 대해 가지고 레짐 체인지까지 밀어붙여야 된다 하는 강경파. 요게 이제 포틴저 같은 사람들인데 네. 이 사람은 뭐 아주 내노라 하는 대중 강경파인데 네, 네. 이건 아주 뭐 리더십 체인지, 레짐 체인지까지 밀어붙여서 완전히 중국을 바꿔버려야 된다. 네. 거기에 밀어붙여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에드리 콜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 사람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네. 네,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관리에 충실해가지고
유리한 세력 균형으로 가야지 뭔 소리냐. 그래서 한쪽은 중국을 관리하자는 세력이고 한쪽은 관리는 불가능하다. 승리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 아무래도 당장의 승리보다는 그래도 대중 관리를 좀 우호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세력들이 조금 더 힘을 얻지 않을까.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 때 안보 부보좌관 했던 오클라호마라는 사람이 최근에 포린 어페어즈에 쓴 글을 보면은 트럼프 때가 중국이 가장 착했다는 거예요. 예, 그 성공적인 관리는 그거라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에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트럼프가 고립주의 성향을 편가같지만은 러시아와 중국을 잘 관리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어떤 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재조정만 해가지고 중국을 지역 패권자, 레지널 헤게모니로 부상하는 것만 막으면 됐지. 그 이상 욕심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좀 온건파에 속하지만 그러나 여기는 대중 이제 강경한 억제와 압박 정책은 한다는 얘기고요. 반면에 이제 그건 또 다 옛날 얘기고 이젠 쓸어버려야 된다. 완전히 중국의 시진핑 체제를 완전히 바꿔버려야 된다. 이런 강경파가 최근에 굉장히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볼통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래가지고 이제 트럼프의 공화당이 어떤 정책을 할 거냐는 거는 누구를 인선을 하는가를 보는 게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그래서 선거 지나고 인수위 때 만약에 이건 트럼프가 당선된다는 전제하에서 누가 안보 라인으로 임명되는가 이걸 보아야 트럼프의 대중 정책이 눈에 보이지 않을까.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은 우선순위에서 조금 전략적으로 밀려나가면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이 굳이 주둔한다면은 콜비 주장은 대중국용 지역 안정 군대지 이게 무슨 북한 방어냐. 이러면서 성격을 바꾸든가 감축을 하든가 그리고 방위비 분담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또 직접 이거는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 협상을 깨버릴 수도 있는 이러면서 바이든이 만들었던 한미일 안보 협력엔 별로 관심이 없는 다 무효화시키겠죠. 이런 모양이 이제 예상이 되죠. 트럼프가 기자회견할 때 기자가 질문할 때 젤렌스키 편이냐 푸틴 편이냐 누가 이긴다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전쟁을 중단시키는 게 중요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걸 막는 게 중요하다. 푸틴이 킬러 아니냐 살인자 아니냐 누가 또 질문하니까 우리 주변에도 살인자가 많이 있다. 이라크 전에 우리가 미스테이크를 했다, 실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상당히 충격을 줬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때 이라크전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트럼프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라크전을 추진했던 조지 W 부시하고 딕 체니 부통령 딸이 지금 공화당 의원인데도 지금 트럼프를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렇군요. 럼스펠드나 그러니까 이라크전에 참여했던 공화당 세력들은 다 지금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설적인 거죠. 트럼프가 갖고 있는 독특한 염전 사상, 이 전쟁을 혐오하는 좀 비즈니스로 접근하는. 그다음에 이제 적국의 독재자를 가치로 판단하거나 이념으로 판단하지 않고 누구든 나의 거래 상대가 될 수 있다는. 이건 한편으로는 민주당보다 좀 열린 자세인데. 그렇죠. 이렇게 보면 왜 피를 흘리고 국방비를 써가지고 그 젊은이들을 전쟁터 보내고 여기에 대한 일종의 어떤 염증 같은 염전 사상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트럼프의 양면성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 문제인데 우리나라에 당장 이제 북미 간에 김정은 간에 또 직접 정상회담이 추진될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가 됐을 때 그리고 당장 방위비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하고 이럴 텐데 이럴 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중심적인 외교 역량을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를 우리 국익에 유리한 대로 끌어대야 될 텐데 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럴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글로벌 외교를 했다는 게 얼핏 보면은 큰 정책의 전환을 한 것 같지만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대부분 퍼포먼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자랑하는 동맹의 이익도 그다지 거두질 못했어요. 네. 지금은 뭐 중추국가로 전 세계 뭐 아시아판 나토 정상회의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사례만 알려드리면 최근에 그 독일에서 정보보안청장이 한국을 방한하고 독일 국방장관 차관이 그 전에 연이어오면서 한국과 독일 간에 엄청난 정보공조 네트워크를 합의해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독일 슈피겔지에서 우리 한국의 KF-21 보라매 사업이라고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그 협력업체가 독일이거든요. 무장을 제공하는. 그런데 거기에 김숙희라는 북한 해커가 미국에서 보낸 이메일을 열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일에서 우리 KF-21 그 설계 자료가 왕창 새버렸습니다. 이건 한국의 국방 역사상 가장 치명적 보안 사고입니다. 미래 무기의 핵심 재원이 지금 그렇죠. 날아간 건데. 그런데 어제 국정감사에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죠. 국방위 외교위에서 이걸 그럼 우리 국방부는 알았냐 보고받았냐 그러니까 국방정보본부장 답변이 그건 해당 독일 무관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보고를 안 했고 언론을 보고 알았다. 큰일 났네요. 외교부 조태열 장관도 큰일 났어요. 보고받은 바 없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합의해 놓은 한독일 정보 그 보안 협정이랄까 나토 표준으로 우리가 그동안 협력했다는 게 전혀 이런 상황에서 가동이 안 됐다는 게 입증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준다는 겁니다, 정부는. 정말 이게 미국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얼핏 보면은 엄청나게 뭐가 동맹이 빌드업된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실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의외로 내용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뭔가 겉은 화려하게 했지만은 우리가 하나씩 내실을 갖추면서 실익을 거둬서 지금 거둘 수 있는 뭔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눈에 보이지가 않고 하다못해 이번에 레바논 전쟁에서 왜 얼마 전에 기시다 총리가 방한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면서 제3국에서 전쟁이 터지면 상호 교민을 구출할 때 협력하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레바논에 일본인도 있고 한국인도 있는데 아무 협조가 없어요. 그러면 그 합의를 왜 했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합의한 것이 아니라 실전 상황에서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없더라고. 전혀 없더라고. 우리 레바논에 파병돼 있는 동명부대도 걱정인데 그 바로 1km 전방에서 막 포탄이 터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460명의 우리 공관원과 교민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인이 몇 명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 수송기가 갔으면 같이 태우고 오면 되는데 이번에 전혀 협조가 이루어지질 않는 걸 보면은 대부분 이 윤석열 정부가 그냥 언론용으로 정치 선전하고 이벤트하고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고 디테일을 챙기질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 스스로도 뭘 알지를 모르고 전투식량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튼 그냥 이건 좀 민망하네 진짜. 민망해져서 아무리 부동시로 병역기 비우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대통령이 뭔가 자꾸 국정을 갖다가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듬성듬성 넘어가는 동안에 실제 밑에 시스템들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그리고 일단 이 검사 출신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또 주요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검사 출신이라 일단 국민을 이렇게 서비스하는 마인드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부 피의자 다뤄서 막 그냥 압수수색 구속으로 막 이렇게 윽박지르는 것만 훈련돼 있어서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듣고자 하는 자세가 안 돼 있잖아요. 입을 틀어막아버리고. 전문성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다 일을 안 해버린 거잖아요. 공무원들도 복지부동이고 누가 일하려고 그러겠어요. 또. 그러니까 사실은 군인은 총만 쏘면 군인 다 되는 줄 알고 있고, 그렇죠. 수술만 하면 의사 다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전문성이 이렇게 빌드업 되는데 거기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기술, 문화, 그다음에 직업의식 이런 걸 통해 전문성이 구축된다는 이 과정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 카르텔로 보이는 거죠. 거기다 중앙부 동문들 그 마피아들이 모여서 지금 그 국정감사 때 발언한 거 보니까 가관이 돼요. 저는요.
이번에 그 저기 여인영 방첩사령관하고 네, 그다음에 김용현 장관 하는 장면을 하루 종일 유심히 보면서 네. 딱 드는 느낌이 네, 네. 아, 이 자들이 계엄을 연습하고 있구나. 네.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은 우리 방첩사령관은 합수본부장이 됩니다. 예, 예, 예. 계엄사령관 직속 기구가 합수본부장이고 이게 과거에 전두환이 김재규 사건이 있고 나서 자기가 합수본부장으로 하면서 정권을 휘둘렀던 게 훗날 12.12 사태 그 출발점이 됩니다. 예. 그런데 박근혜 정부 당시에 나왔던 계엄 문건에도 보면은 기무사령관이 합수본부장이 되는 것으로 네, 돼 있고, 그렇죠. 여기가 무슨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도 이렇게 법에도 없는 그 검토를 하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국정감사장에 여인영 그 네. 방첩사령관의 태도를 보면 저는 실제 이렇게 들리는데 야당 의원들 나한테 자꾸 저기 막 공격하고 이러시는데 답변할 필요를 내가 못 느낀다. 할 때 그 눈빛은 예. 유사시에 니들 내가 다 잡아들이는 사람이야. 네. 계엄이 되면 가불이 미안하지만 바뀌어. 네. 이 이야기를 하는 걸로 제 귀에는 들려요. 네. 거기에다가 그 사람이 원래 육군본부 정책실장 출신인데 그때는 스마트하고 젠틀한 군인으로 소문나 있었거든요. 여인영이. 예. 근데 지금 방첩사령관을 만들어졌을 때 저 태도는 원래 자기의 성격이 아니라 만들어진 오만함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리고 저 장관이 그 방첩사령관 답변이 끝나니까 의원들 보고 아니 뭐 군복 입었다고 저기 말 못하면 그게 병신이지 뭡니까? 이 발언이 바로 이어서 나간 겁니다. 네. 아이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기 그 국정감사장이 아니라 어떤 그 유사시에 계엄 사태에서 국회의원 잡아들여서 하는 얘기예요. 네. 저 사람들이 검토한 사람들이라고요. 저 사람들이. 맞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김종대 전 국회의원을 모시고 이제 딥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 대선에 대한 그 예측과 이 트럼프가 만약 집권했을 때 발생할 한미 간의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 지금 이야기를 해보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최근에 이제 두 개 국가론이 논란이 됐습니다. 북한 측에서 아예 이제 통일을 포기하고 뭐 3대 어떤 통일한 문제를 다 지워버리겠다, 다 부셔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남쪽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통일 포기, 두 개 국가론을 이야기해서 지금 남북 양측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최고인민회의가 열려서 헌법 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달 6일, 7일 날. 그런데 이렇게 공개는 안 돼 있습니다. 이 문제 다뤄보고 그다음에 오물풍선 심각한 문제 다뤄보고 나서 지금 점입 강경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명태균, 김건희, 윤석열 게이트의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꼭지로 두 개 국가론. 이건 제가 정말 먼저 여쭙고 싶은데 이제 북한의 두 개 국가론은 우리가 익히 들었는데 이번에 난데없이 그렇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두 개의 국가론을 제가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 정말 여쭙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미 유튜브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임종석 실장이 워낙 적대적 관계에서 통일보다는 평화가 우선이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것은 북에 끌려다녀서 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을 가져야 되고 북은 자신의 생존이 중요하니까 계속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웅크리고 계속 김정은의 이번에 연설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우리 안 건들면 문제 없다. 자기들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자기 안보에 대한 포비아를 이렇게 일으키면서 주민들을 통제하고 통합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동독에서 호네크가 똑같이 했어요. 74년도에 동독도 헌법을 개정해서 아예 그거는 이민족 이국가론을 제기했습니다. 사회주의 독일 민족, 자본주의 독일 아예 민족 자체가 민족이 다르다. 아예 법까지 개정했어요. 그러나 독일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해가자는 논리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독일은 현명하게 브란트 수상의 오스트폴리 그 동방 정책을 헬미트 콜 수상도 그대로 그걸 계승했고 또 양쪽에 18년 동안 외교부 장관을 했던 한스 디트리트 겐셔 장관이 잘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제가 한스 디트리트 겐셔를 좋아해서 제가 겐셔리즘을 한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절대 흔들지 말고 우리는 일관되게 우리 헌법 정신에 따라 한민족 통일을 위해 그리고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해서
해가고 이 전쟁 상태를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뭐 참 이런 논쟁이 그 소위 말하는 진보 엘리트들의 관념 논쟁 예. 같이 다가가서 현실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논쟁을 위한 논쟁이 아닌가 이런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많고 그리고 뭐 평화냐 통일이냐 그러는데 그러면 직사각형 면적을 구하는데 가로가 중요합니까? 세로가 중요합니까? 하나의 변은 규범적 영역이고 하나의 변은 현실적 영역이라고 하면은 이 복잡성을 우리가 기꺼이 감수하는 게 지식인의 자세지. 그렇습니다. 이게 뭐 가로가 중요하냐 세로가 중요하냐는 식의 이런 논쟁이 될까봐 정말 겁나고 무엇보다도 동포들이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그렇죠. 예. 그러면 한 평생 그 평화와 통일을 얘기한 우리 동포들이 이 얘기를 듣고 아랫도리가 풀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마음이 그럼요. 얼마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얼마나 상실감이 크신지. 그리고 이걸 김정은도 잘못한 게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을 얼마나 신성시했습니까? 민족의 자주성. 그 스스로 자기 논리를 부정하는 모순이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걸 보고 저는 우리나라 진보 세력이 경제 문제를 보나 남북 문제를 봤을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국제 관계 속에서 파악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북한과의 이런 적대적 관계는 북미 간의 전쟁 상태를 종식하는 게 문제 해결의 큰 테두리지. 이걸 하지 않고 두 개 국가로 한다고 평화가 유지되냐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것도 임금을 올리면 유효수요가 늘어나서 생산을 자극해서 이렇게 선순환이 된다는 건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개방 경제잖아요. 그게 대한민국이 우리가 이 글로벌 이코노미 속에서 이 어떤 가치 분업 사실 속에 대한민국 경제를 파악해야 되는데 일국 경제로 파악하면 이런 이 논리 오류에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그 중립적인 인사가 그 펜타곤 출입 기자인데 자신의 저서에 우리 진보와 보수, 특히 진보의 한반도 천동설을 깨자 이런 제안을 저는 신선하게 받아들였는데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맞습니다. 봅니다. 우리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는 천동설에서 깨어나자. 누가 그럴 이야기다.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 A4 용지로 2장 정도 매일 이렇게 브리핑이 이제 올라간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민국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한반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북핵 실험이나 되면 한 줄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천동설이 아니라 우리 지동설이라면 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우리가 자주적으로 설득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자주적 자세 능력이 필요한데 일단 북한이 이번에 그 헌법 개정을 해놓고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봅니까? 대선을 의식하는 걸까요? 미국 대선 결과를 보려고? 아니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미 방향은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뭐 얘기 듣기로는 그 3대 혁명 기념탑 같은 거 막 철거하고 어떤 그 교육 과정 이런 걸 바뀌는 과정에서 굉장히 부작용이 내부적으로 심한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바꿔야 될 게 우리가 헌법만 바꾸면 되는 걸로 간단하게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그 하위법이라든가 여러 기구들이라든가 이러면 또 무엇보다도 인민의 문화와 의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말이 대전환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나는 자기 모순에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지금 북한이 김일성 때부터 지금 이 북한 정권의 존립 근거가 민족 해방 투쟁이잖아요. 타도 제국주의 동맹, 민족을 신성시하고 어떤 일제와의 투쟁 속에서의 자신들이 집권의 정당성을 찾고 홍보를 해왔고. 또 이 미국의 식민지인 남한을 해방시킴으로써 민족 해방을 완성한다 이런 논리로 자기를 지금까지 존립해 왔는데 그걸 포기한 거잖아요 이제. 그게 자기들이 말하는 위대성의 원천이자 모든 정당성이고 신성한 동력이고 에너지였는데 이걸 다 부정해 버리면 그러니까 어떤 이데올로기로 자기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해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근대 이래로 이 국가의 본성이라고 할 때는 무언가 본인의 어떤 세력권과 영향권을 구축해서 어떤 외부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해방된 가운데 성장하고 번영하는 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은 아마도 모든 국가의 본성이자 지향이라고 보여져요. 그게 잘못 풀리면 침략 전쟁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레벤스라움이라고 해서 히틀러가 얘기한 독일인 생활권. 이게 이제 훗날 체코와 폴란드를 침공한 하나의 그 하우스 호퍼라는 자가 만들어준
그 레벤스라움이라는 네. 단어에서부터 불행이 시작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어떤 그 침략과 팽창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한국어를 쓰는 그 민족은 단지 한반도뿐만 아니라 만주까지 뻗어 있는 이 맞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생활권이고 옛날에 문익환 목사님이 이제 북한에 밀입국할 때 예. 중국을 통해서 하셨거든요. 네. 근데 비행기 안에서 안내원이 예. 목사님 지금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예. 그게 그 이제 중국에서 북한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다는데 문 목사가 화들짝 놀라더란 거예요. 아, 뭔 국경? 그러니까 이분의 생활권 개념은 자기가 연변에서 살았고 그 만주에서 살고 거기가 자기 어리였을 때 예, 예. 평양에서 그 만주로 갔던 이런 걸 갑자기 국경이라는 말을 듣고 통일을 생각하면서 가는데 왠지 불편해서 흠칫 놀랐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활권 개념은 우리하고 달라요. 그게 이제 문 목사가 봤던 그 자기의 생활권이고 그런 어떤 그 어떤 원초적 의식, 이 의식의 프로토타입이 있기 때문에 결국 북한에 가는 이유는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모든 국가의 본성은 이렇게 생활의 터전, 우리의 어떤 그 저기 하나의 어떤 원형을 회복하고자 하는데 국가의 본성이 있지. 네. 딱 쪼개가지고 이제부터는 다른 국가고 남남이고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네. 예 이건 가지가 갈라진 거지 뿌리는 땅 속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는 아직은 얽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제가 카자흐스탄이나 중국에 이렇게 갔을 때 동포들 이야기 중에 가장 가슴 아픈 거는 우리는 조국의 부모가 이혼한 자식들이다. 남북한이 찢어져서 맞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어떨 때는 남북한의 긴장이 고조됐을 때 부모끼리 싸우는 것 같을 때가 가장 힘들다. 이런 그렇죠. 하소연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교민들이 외국에 수백만이 있습니다. 수백만이. 그 막 카자흐스탄 고려인 3세, 4세까지 되도록 그래도 악착같이 이 민족의 문화를 지켜오신 분들이나 예, 예. 아 이런 분들의 한번 관점도 좀 참고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네. 부모 이혼을 표현했으니까 제가 변호사라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 부부간에 지금 이혼 소송 중에 각자 변호사를 돈 주고 선임해서 미국 변호사, 중국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서로 간에 상대방이 얼마나 나쁜 놈인가 예. 탓한 책임이 상대방이 있다는 걸 서로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변호사비만 들어가고 애들은 내팽개치고 돈만 서로 낭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변호사 선임 다 취소하고 당사자끼리 만나서 합의하고 조정해서 변호사비 아끼고 돈 아껴서 애들 부양비로 쓰는 게 부모님 부양하고 이게 올바른 길인데 참 쉽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이제 그렇죠. 어찌든 그런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아 이혼할 것 같으면 애나 낳지 말든가. 지금 우리 수백만의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이 예. 이 민족의 아들 딸들이 이 코리아 디아스포라로 예. 전 세계에 있는데 이런 부끄러운 말을 저는 꼭 해야 되겠느냐. 맞습니다. 만약에 두 개 국가 되면 우리 탈북자들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34,000명이 와 있고 중국에 베트남에 흩어진 탈북자들의 인권을 누가 챙기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를 정리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오물 문제인데 이 정권이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고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겨가지고 아주 좀 취약한 이 미사일 공개도 취약한 나대지에다 지금 대통령실을 만들어 놓고 합참의장 장관까지 한 곳에 모여 있어서 네.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공격받으면 이 군 지도부가 다 어떻게 보면 마비될 예.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뭐 20회가 넘게 뭐 거의 5,000번 정도 이상이 날라왔다 그러는데 이게 장착률이 80%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요. 네.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게 대해서? 충격적인데요. 네, 저렇게 반복적으로 다량의 오물을 날려보낸다는 뜻은 네. 이거 전담 조직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데이터도 지금 수집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쩌다가 이렇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상시적 체제가 갖춰졌고 네. 그건 전담 부대가 있다는 뜻이고 네. 그렇다면 이 풍선만을 위해서 전담 부대를 만들었다고는 아무도 믿지 그렇죠. 않습니다. 이건 연습용이겠죠. 예. 그런데 뭐 다들 뭐 이제는 뭐 만성화돼서 뭐 또 경보 울리네, 뭐 안전 메시지 오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우선은 대통령실 주변에 그 용산 비행 금지 구역이 예. 확실히 농락당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떨어진 것만 갖고 언론에 나오지만 사실 저 강남의 청담대교에 떨어진 것도 예. 용산의 비행 금지 구역을 뚫고 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몇 번이나 여기가 유린당했냐면 대략 200회 정도. 200회. 그러니까 대통령 머리 위가 예. 200번 뚫린 거의 거예요. 무방비 상태는 200번. 예. 예, 거기에다가
저기 뭐 이제는 무감각해졌다 그러지만은 영종도 공항에 네. 이게 몇 차례 날아가면서 비행기 비행기, 이착륙이 금지됐습니다. 한 100 15분 정도. 133회인가 됐다는 예. 그런 비행 장애 상태가 발생한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매뉴얼에 없다라 그러면서 이 방어 대책이 없다는 게 이 정부 입장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별 피해가 없다 그러는데 대통령실에 떨어져도 자꾸 그 주장하실 거냐. 영종도 공항에 떨어져도 그렇게 계속 주장하실 거냐. 대통령실도 떨어졌죠. 몇 번 떨어졌죠. 아니 그 옆에 전쟁기념관에 하나 떨어졌고 네. 저기 중앙박물관에 하나 떨어졌고 그다음에 저기 예, 용산구청 쪽에 하나 떨어졌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태원에도 떨어졌고 그러니까 대통령 출퇴근길엔 다 떨어진 거예요. 전부 다 포위해버린 거죠 이게. 그다음에 머리 위로 그냥 지나간 거는 곱하기 수십 회. 그러겠죠. 그거 곱하기 수십 회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니 거기 풍선 이제 세균 같은 게 들어오고 화학 무기가 많이 와서 살포되면 어떡하려고 그러죠? 아니 거기에다가 추진 모타만 달면 이제 GPS 유도 키트로 그렇죠. 해가지고 이제는 저 원하는 탑재물을 원하는 장소로 보낼 그렇죠. 수가 있어요. 지금 진화하는 겁니다. 이거는 거기에다가 저기 그 지금 북한이 이제 그 우리 방어 태세가 이게 허술하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조금 문제가 발생하죠. 아니 그러니까 대북 전단 금지법 사실 제가 국회 때 만든 법인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쳐서 근데 사실 항공안전법으로 통제해야 될 사안이고 괜히 이거 표현의 자유 그래가지고 난리를 치다가 지금은 전혀 통제 안 해요. 나중에 신고만 해달라 그래요. 그래요? 그게 지금 경찰 입장이에요. 합참도 그런 입장인데 정말 보내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고 나중에 알려만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풍선이 날라오는 게 정확히 대북 전단에 비례적으로 날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이게 접촉을 통한 변화를 해야 되는데 풍선에다 날라서 무슨 변화가 되겠어요? 사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열어서 직접 주민들과 만나고 담배도 나눠 피우고 술도 한잔 보고 그래야 이제 소식도 전달이 되고 USB도 넘어가고 한류도 퍼져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참, 아니 뭐 사실은 남과 북이 똑같습니다. 참 아쉬움이 크네요. 아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인천 또 이 시장을 했다는 사람이라서 인천국제공항의 안전성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만약에 저게 이제 혹시라도 이런 기구와 항공기에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아니 이 착륙 지연도요. 외국에서 10시간 타고 왔는데 지금 착륙위에서 선회 중입니다. 이런 방송만 나와도 벌써 국가 이미지가 그렇죠. 그냥 우리 세계 최고의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을 이렇게 참 관리를 못해서 그래서 남북관계라는 사실 이 김정은이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상황 관리를 해라. 좀 충고를 했잖아요. 예술로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아니, 저도 지금 혈압이나 우리 나이 되면 혈압이나 당뇨나 모든 이런 수치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관리. 그렇죠. 관리하지 않고 대노해서 경노했다가 뇌출혈로 쓰러지면. 그러니까요. 참. 그런데 이제 저기 다행히 지금 파국적 상황은 안 가지만은 우리가 원래 국제 정세는 이러다가 뭐 또 관리가 되겠지 이렇게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세계에 2명의 전쟁광이 있습니다. 한 명은 네타냐후고 제가 보기엔 거의 극단적 수준까지 가고 있고 또 하나는 젤렌스키인데 러시아 본토 깊숙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자기들의 그 비현실적 가정에 기초한 승리 계획을 내놓고 자기 권력 유지도 있고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 권력 유지가 본심이겠지만은 대외적 명분은 그 승리 계획인데. 그렇죠. 근데 그 승리 계획의 가정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현실성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가정을 수립하고 있냐 하면은 이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주민을 우리 통일의 우호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정권을 그 제거하는 레짐 체인지를 기본 통일 전략으로 삼고 있는데 일단 출발하는 가정이 매우 현실적이고 전략적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네타냐후 닮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 동독과 서독의 통일 과정을 보면 절대 서독이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하면서 지원해가지고 동독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자유총선거를 해가지고
그 기민당인가 거기가 다수당이 돼서 동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소득과 통합된 겁니다. 강제로 한 게 아니라고. 물론 이제 보이지 않게 지원하면서 해왔는데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고 왜 이 윤석열 정권이 교체돼야 되는지 다른 여러 가지 지금 국정농단의 경제 파탄도 있지만 이 가장 중요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관리를 위해서도 시급히 교체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그 꼭지로 점입 과경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 정말 이 탄핵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뭐 강화도 선거에 있어서 중간으로 끌어내렸나 말했다 그러니까 예. 막 한동훈 이쪽에 막 벌떼처럼 공격을 해서 또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고 또 부정을 했더라고요. 글쎄 그냥 가만 계시는 게 그렇지. 나는 왜 물론 이제 제 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말을 신중하게 아껴야 된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네. 저는 이제 탄핵해야 될 시점이 왔다. 이번에 그 거부권 행사를 지금 20회가 넘게 하고 있고 특히 자신에 관련된 최상병 특검법과 자기 부인의 비리를 관련한 김건희 특검을 2번이나 거부권 행사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을까요? 네. 이거 이제 그렇죠. 조국 대표도 이야기했는데 저도 권영성 헌법책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물론 허영 헌법하고 이제 김철수 권영성 있는데 허영 그 앞에 있는 게 권영성 헌법학 개론이 교과서였습니다. 우리 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 책이? 아니 이게 종합해 놓은 거죠. 권영성의 종합적인 거고 뭔가 이제 좀 시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허영 헌법론이라 볼 수 있는데 그 스멘트 학설에 기초해서 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뭐 이제 김철수로 칼 슈미트, 켈젠 이런 학설에 따라 이제 다 종합을 해 놨습니다만 권영성 헌법학 개론에서도 이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 사유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가 법 일반 원리상 상법 391조도 특별 이해관계인, 특별 주주 이해관계인은 의결권, 이사회 의결권이 제한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거 판사 검사도 무슨 친인척 관계나 뭐 있으면 다 깊이 회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노소영의 선거 재판 얘기는 비결이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모든 법의 원칙상 이해 상충이 있는 사람들은 의결권을 제한하든지 그게 배제되는 게 모든 조직의 기본 원리인데 자신의 문제와 자신 아내의 비리 문제에 대한 특검법을 2번이나 거부권 행사했다는 것은 이거는 헌법 7조 1항의 위반이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탄핵 사유의 가장 중요한 게 헌법 7조 1항이거든요. 공무원은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다. 특정인의 사적인 게 아니란 거잖아요. 우리가 리퍼블리크란 말이 뭡니까? 공화국이란 말은 말 그대로 개인이 아니라 공적인 나라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공화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 1항을 지켜야 될 헌법 수호 의무를 갖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정면 헌법 1조 1항을 위배하고 7조 1항을 위배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겁날 것 없다. 근데 제가 이번에 어저께 가다가 김민석 최고를 내가 그 KTX에서 만났는데 아마 그 보궐선거 거의 뭐 영광이가 거의 다녀오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지금 저를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가지고 있어요. 김영철 부장이 하다가 지금 최재훈 부장인데 만약에 도이치모터스 쪽을 다음 주에 뭐 무혐의 처분할 거다 언론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나는 이것을 만약에 무혐의 처분한다. 도이치모터스를 좀 명품백처럼 그렇게 하면 즉각 저는 국회가 힘을 모아서 야당이 다 모여가지고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 3명을 바로 탄핵 조치를 하고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도이치모터스를 이걸 무혐의하면 이 검찰의 존재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탄핵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트리거가 되겠다는 부분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렸을 때 보면은 몇 가지 사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레프트 훅, 라이트 훅 한 대씩 맞자 코피를 왕창 쏟으면서 링에서 뻗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모든 권투 시합은 그런 식으로 끝나는 걸로 고정관념이 많이 박혀 있는데 최근에 이 정부를 보면 조금 양상이 다른 것이 공직사회가 심각하게 흔들리는 양상이 우선 그때와 다릅니다. 기밀이 쭉쭉 빠져나와요. 그다음에 우선 최근에 검찰의 동향이 과거와 같지가 않습니다. 엊그제 정확히 사흘 전에 대구지검이 임성근 사단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까지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 정권이 지난 1년간 총력을 다해서 막은 게 임성근 사단장 피의자 이첩을 막은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사달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엊그제 대구지검에서 한 거는 결국 이첩이 된 겁니다. 피의자로. 네. 이게 우당탕탕 벌어졌어요. 네. 미처 손쓸 사이도 없이. 네. 그리고 공수처에 임성근 휴대폰 포렌식한 자료를 압수수색을 한 것이죠. 네. 물론 기관 간의 협조에 의해서 뭐 그렇게 거칠게는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건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 지금 윤석열이 고검장으로 승진시켜준 자기 어떤 수족들 또 뭐 이런 어떤 검찰 당이 존재했는데 네. 자기는 친윤 검사라고 믿었는데 승진이 안 된 사람들이 동부지청, 남부지청에도 있고 이런 데서 지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검찰이 예전 같지가 않다. 네. 네. 거기에다가 저기 정보가 군하고 외교부에서 왜 이렇게 많이 새는지 네. 제가 국방만 30년 했는데 네. 이렇게 정보가 많이 새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바로 녹취록도 나오고. 네. 네. 그다음에 충안파의 네. 간행은 네. 다 국회로 가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사령관이 뭐 한남동 공간 가서 밥 먹은 거, 뭐 방첩 사령관이 행안부 장관 만난 거, 장관 몰래 네. 다 드러나고 심지어 대통령 골프 친 것까지 네. 블랙 요원 명단이 유출된 것도 정식 수사가 들어가기 전에 야당에 먼저 셌습니다. 네. 이러는 건 뭐냐면은 군심조차도 흔들리고 있다. 공무원 불복종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네. 거기에다가 외교부 자료 세는 건 조태열 장관조차 당황스러워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레프트 훅, 라이트 훅 맞고 쭉 뻗는 구조가 아니라 피가 한 방울 한 방울씩 빠져나가 가지고 네. 왠지 보면은 빈혈 환자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저기 빠져나간 피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게 저기 어쩌면은 12라운드, 15라운드 갈 때쯤엔 국가는 만신창이가 되고. 네. 그런데 이게 잔매를 많이 맞고 휘청거리는 권력은 이 후유증은 박근혜 때와 비교가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권투도 차라리 한 대 딱 맞고 쭉 뻗어버리면 회복이 빠르대요. 네. 근데 잔매를 많이 맞고 골병이 들면은 네. 이게 오히려 선수 생명을 단축시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정권이 지금 그런 그 미래를 어떻게 보면은 광화문이나 뭐 서울역 앞에 수십만 군중이 모이기 전에 공직사회에서 기능이 고장나고 막 정보가 새나가고 이게 박근혜 때보다 심해요 지금. 그러니까 양상은 좀 다르고 항상 우리가 저기 뭐 9라운드 KO 패 이것만이 권투의 전부는 아닐 거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양상은 다르지만 그러나 피해는 이 정권의 폐해가 훨씬 심하고 그때 박근혜는 2016년 10월에 자기 스스로 내려놓겠다 그랬어요. 자기 임기 단축은 국회가 협의해달라고 당 지도부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그런 말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질기게 버팁니다. 이게 생명력이 아주 질기게 버티다 보니까 오만 근데 변태와 엽기의 썩은 냄새는 폴폴 나고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로 이렇게 진흙탕 속으로 가는 이런 거를 불사할 놈들이에요. 간신들이 요게요. 간신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정말 위대한 국민들, 뛰어난 국민들이 각계 각 영역에서 정말 역량을 발휘해서 이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만들어내고 세계 11대 경제 대국으로 발전시켰는데 작년 11월인가요? 프랑스 엑스포, 그 부산 엑스포 유치에 가서 119대 29로 외교 참사를 해갖고 왔는데 사실 대통령이 별로 관심이 없었던 프랑스 파리 올림픽은 우리가 금메달 13개인가요? 사상 최대 그렇죠. 성적을 거두고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설레발 안 치니까 이쪽에서. 간섭만 간섭 안 하니까. 근데 지금 최순실 게이트와 유사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최순실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최순실 풀어줘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히려. 아니 지금 여사의 스캔들은 이미 50 비리 수준을 뛰어넘고 그렇죠. 이순자를 뛰어넘고 최순실을 뛰어넘고 지금 다 뛰어넘고 있어요. 아니, 되게 명태균 이건 뭐예요 이게 뭐 단순한 이거는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오세훈부터 뭐 다 나오죠. 모든, 김종인, 네, 뭐 김종인, 이준석, 오늘은 또 김재원, 네, 그다음에 홍준표, 뭐 다 연결됐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성격 교정을 해줘야 되는 게 네. 그
이거는 대통령이 원래 재작년 7월에 입당할 당시에 3년 전이네요 벌써. 2021년 7월에 입당할 당시에 애시당초 국민의힘이 좋아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믿어서 간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서부터 벌어진 틈을 다른 브로커 간신 그다음에 거강꾼들이 그 틈으로 물밀듯이 들어온 데서부터 그렇죠. 이 사건의 밑그림이 그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항상 대통령은 어떤 공적 그 프로세스와 하나의 어떤 공당으로서의 자기 집권의 플랫폼으로 국민의힘을 보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사는 그것과는 다른 세력, 이 윤 대통령과 함께 갈 수 있는 다른 세력을 원한 거죠. 그렇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물러나도 다른 대통령을 또 만들든가 또 야당을 하더라도 존속을 하는 집단이지만 예컨대 중국 황제 옆에 황관이 설치는 이유는 그 왕이 4대 부들은 다른 황제도 섬기지만 나하고 같이 해야 할 세력을 원했기 때문에 외척과 황관이 득세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것을 찾았던 것 같고 그 틈으로 와서 간신들이 가려운데 권력자 가려운데 득득 긁어주는데 그 손톱에 독이 묻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문제는 시원하긴 한데 짓물러 가지고 상처가 터지는데 이걸 갖다가 도려내질 못하고 지금 그 업보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명태균의 협박이 먹혀드는 국면으로 지금 이게 사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발도 못하고 있죠. 예. 옛날 같으면 무슨 미래자 붙은 시민단체가 나오고 서울시 의원이 나서 수십 건의 고소고발을 명태균한테 했을 거예요. 그렇죠.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 거기에다가 뭐 터트리면은 제대로 변명조차 못해요. 이때가 윤석열의 경로해야 될 시점이거든. 저는요. 실제로. 옛날에 천공 얘기 한마디 했다 이튿날 고발당했거든요. 아, 그랬군요. 저 고발 상관한 거 아닙니까? 아. 그게 다 하루도 안 걸린 겁니다. 아, 그런데 지금 이 명태균은 고발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한 달째. 시민단체 어디 한 군데 나서질 않아요. 그리고 대통령실에 누구도 국민의힘 누구도 나서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하고는 안 친하다고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윤석열의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윤석열이 검찰청 포토라인 했을 때 그 옆에 누가 서 있을까? 그 옆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한 명이라도 서 있을까요? 없다고 봐요. 또 지금 그 미래를 우리가 지금 앞당겨서 보게 된 거거든요. 비상사태죠. 위기고. 이런 상황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검찰이?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보는데 의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도했던 것 같죠. 이번 주에 뭐 한 해 만에, 다음 주에 한 해 만에. 뭐 한 두세 달 전에 그 전주들 98명을 다 조사했다 하는 게 그 과정을 빌드업하는 과정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 상당히 뭐 한동훈 대표나 그 주변마저도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완전히 만약에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되면 분명히 저도 경고를 하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최재훈 부장님들 이분들 나중에 특감에 전부 조사받아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직무유기죄로 전부 다. 친안에서는 이제 특검 못 막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무혐의 되면은 못 막는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준 거고 이제 그 보궐선거 끝나고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 독대를 한다는데 어쩌면은 사실은 그 보궐선거 때 심판 다 당하고 그때 가서 독대하는 것도 때가 늦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바보 같은 거죠. 이거는 한동훈이 자기 정치를 하고 싶었으면 윤 대통령 면전에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평가받을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한동훈도 자기 약점이 있고 진영구 장인 관련된 여러 가지 그놈들이 또 캐비넷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고 이 정면으로 자기를 내놓고 싸울 그런 그 배짱과 이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 정권에는 충신한 놈이 없습니까? 아니 직원하는 사람을 정말 못 봤거든요. 저 변두리에서 그냥 안철수 의원하고 뭐 유승민 의원이 페북 쓰는 게 전부예요. 그게 이 정권에서 우리가 들어본 직원의 전부거든요. 어떻게 정권 내 충신이 한 놈이 없습니까? 그게 이제 검찰 정권의 문제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민심이 이렇게 떨어졌어도 이렇게 유지된 이유가 이 검찰권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상존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도 재판받고 고생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시간이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투쟁하시는 어떤 거요? 그 수사 받고 계시는 저요? 저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11월 15일, 25일 이제 두 개 판결이 있고 저는 11월 6일 날인가 이제 결심을 해서 12월쯤 판결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뭐 12월. 저는 일관되게 사법부에 성실하게 지금 변론하고 있고 예. 무죄를 주장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예. 뭐 또 그 결과를 보고 또 싸워 나가야죠 계속. 아이고, 근데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선거법 위반 기소는 일관되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을 승리한 정권이 기소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 허위사실이 윤석열을 비난하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사실이잖아요. 네. 식품연구부지 뭐 매각 문제하고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 문제인데 아니, 김만배를 알았어 몰랐어. 김만배 누나가 왜 자기 아버지 연희동 집을 어떻게 알고 사줬어? 뭐 자기 장모가 우리 손해봤다며. 자기 뭐 부인은 뭐 부인도 뭐 4천만 원의 평가손을 받았다. 그거 다 걸리거든. 같은 하나같이 거짓말로 따지면 이재명 거짓말에 그 이재명이 거짓말로 주장하는 혐의 사실에 몇 배? 몇 배가 넘는 이런 사람이 눈에 좀 그 진짜 이게 정상적인 이 검찰권 행사입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의 여신이 저울과 칼을 가지고 있는데 저울이 없는 칼은 벌거벗은 폭력입니다. 폭력. 네. 폭력 정권입니다. 참 수치스러운. 그래서 일이죠. 저는 이런 이게 사법적인 이재명 대표도 사법적인 문제는 사법적인 걸 하더라도 전 국민적인 저항을 모아서 저는 과감하게 탄핵하십시오. 네, 그 뭐 한동훈이가 뭐라 그런다고 움츠럴 게 아니라 네. 당당하게 국민적인 그러한 힘과 이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탄핵을 준비할 시점이다. 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알겠습니다. 오늘 딥톡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이 위까지 갔다 오셔가지고 아이고 제가 한 감사드리죠. 한 말씀 하시고. 글쎄 뭐 지금의 이 변태와 엽기의 세태, 온 천지에 썩은 냄새가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윤 대통령한테 국정을 쇄신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남아 있질 않아요. 네. 몇 번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사의 사과도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킬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과 안 하는 게 낫다는 용산의 판단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항상 파국을 불사하는 어떤 극단적 사고라는 게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라고 다시는 나라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나라, 그다음에 부끄러운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 저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야당의 승리는 둘째 문제고 민주주의 그 자체가 승리하는 거. 우리가 정상 국가로 얼마나 회복하느냐, 이게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가야 되는 대의고, 그러면서 야당은 겸손하게 또 그 이유를 준비하시고 열심히 싸우고 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지. 지금은 그 뭐 다른 어떤 정파적인 이런 어떤 그 논리에 우리가 휘둘릴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주의 그 자체가 이겨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로 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함께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준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